네, 자, 제48회입니다. 우선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험 번호는 B48의 18개고요. 여러분 이름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 RK3번. 합격률은 59.48, 거의 60%인데 평균 합격률입니다. 난이도가 보통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기 보시면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동성 장기부채인데 뭐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은 뭐 유동부채인 건 아시겠죠.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요거 두 개죠. 근데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러분 비유동부채 시험 볼 때, 이론 볼 때도 실무 프로그램 깔려 있으니까 비유동부채 클릭해서 딱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비유동부채다. 요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땡큐 하고 그냥 낼름 받아 먹으면 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 비유동부채인데 대표적인 게 장기 차입금 같은 거, 이제 상환 기간이 1년도 안 남았다. 그러면 유동부채로 전환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기부채 하면 유동부채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매출원가 공식, 매출총익 공식,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순매출액이 있어요.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고요. 그럼 영업이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손익계산서 순서에 보면 나와 있죠. 자, 매출총이익 그러면 이거를 지금 몰라요. 이걸 X라 놓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2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20만 원. 는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러면 X값 나오죠? 얼마예요? 그러면 X값은 매출총이익은 70만 원이 됩니다. 자, 요 매출총이익 밑으로 보겠습니다. 70만 원은 순매출액 있죠? 117만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주어진 자료 없죠? 그럼 이거를 Y값으로 보고, 자, 그러면 Y값은 나오죠. 자, 요 Y를 일로 넘기고 요걸 이쪽으로 오면 117만 원 마이너스 70만 원 되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자, 매출 원가는 47만 원이 나옵니다. 47만 원. 자, 그러면 매출 원가 다시 밑에 대입하겠습니다. 47만 원은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 있죠? 17만 원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자, 당기 상품 매입액 뭐 매입 환출 매입액 없습니다. 그러면 85만 원 더하고,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이번에는 Z로 봤을 때, 자,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넘으면 마이너스가 되죠. 두 개 더하고 47만 원 빼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나옵니다. 예, 요 값은 55만 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제가 아직도 코감기가 다 안 나서 조금 맹맹거립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자, 정액법으로 하게 되면 매년 5년이면 5년 똑같습니다. 일정한 금액에서 정액, 정률은 일정한 비율을 곱한 겁니다. 자, 처음에는 많이, 나중에는 점점 적어집니다. 물론 요 전체 합계는 같습니다. 같은데 비율 정률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많이 나오고 나중에는 적게 나오는 역삼각형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보기 1번인 경우에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보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초기에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상각률이 정해지면 정률 일정한 비율이죠. 잔존가치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정률법 공식이 어떻게 돼요?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정률이죠. 다시 말해서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잔존가액이 있어야 되지만 정률법 계산할 때는 잔존가치 또는 잔존가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계산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 아까 이야기하는 요거죠. 매년 일정하게. 자, 맞는 말이 되고요.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만약에 뭐 10월 달 중에 팔았다. 그럼 1월부터 10월까지 월날 계산해서 해야 돼요. 이걸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빼먹은 거죠. 빼먹으면 영업이익에 당연히 이익이 높게 나와버립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자, 계산 문제입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이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번에는 요 문제, 영업이익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영업이익, 아까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뺐죠. 자,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니까 매출액, 그다음 매출 환입 매율이 없죠?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그럼 얼마예요? 250만 원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이 나왔어요. 250만 원. 250만 원은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세금과 공과. 근데 기부금은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죠. 해당 없습니다.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해당 없고 임차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3개를 더하면 30, 20, 40. 90만 원이죠. 마이너스 9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160만 원? 예, 16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160만 원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항공은 전기에 전기입니다. 전년도에.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10만 원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했다. 아마 나중에 찾아가지고 멱살 잡고 돈 내놔 했더니 받았어요. 이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는 만약에 전기에 요거 대손 처리했을 때 방법은 2가지가 나왔겠죠. 자, 우선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 했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했을 거고 100만 원.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모자라다 또는 없다 그러면 뭘로 했겠어요? 대손상각비로 처리했겠죠. 자, 근데 이거를 원래 받았어. 그럼 단기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외상매출금은 작년에 장부에서 지워버렸으니까 다시 원위치 할 필요는 없어요. 돈 들어왔죠?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현금 하는데 현금 100만 원 하고 자, 대변이 문제인데 대변에는 요 둘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작년에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했다. 그럼 이거 원상복구시키면 되죠. 근데 대손상각비를 했다. 대손상각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수익과 비용은 한 해에 결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음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같은 해에서는 원위치 시킬 수도 있지만 연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장부가 마감됐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뭘로? 대손충당. 설사 대손상각비 했더라도 그때도 대손충당금으로 다시 복구시킵니다. 왜냐? 원래도 또 대손충당금 설정할 거니까. 100만 원.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개정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자, 이렇게 원위치 시켰습니다. 근데 원래 대손충당금 설정할 게 만약에 7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 오버됐죠. 그럼 그럴 때는 30만 원을 대손충당금 줄여주고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럴 때는 자, 이럴 때는 대손상각비를 했든 대손충당금을 했든 대손충당금을 원위치 시킨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구나. 제가 이거 다 100만 원으로 했네. 10만 원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대손상각비로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요거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항공인 12월 상품 관련 자료이다. 12월이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단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자, 12월 초에 상품 수량이 1000개였어요. 그럼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요거? 100원씩이니까 10만 원어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개 단위당 120원씩 또 사왔어요. 그러면 12만 원입니다. 그럼 팔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매출을 2,500개 했어요. 25일 날. 선입선출법이니까 어느 거 먼저? 요거 먼저 쫙 팔고 나머지는 여기 2,000개에서 1,000개 빼면 여기에서 1,500개를 팔겠죠. 그럼 몇 개가 남아요? 남는 재고는 500개가 남아야 됩니다. 120원씩. 120원. 근데 12월 말에 상품 수량을 봤더니 400개밖에 없어. 100개가 없어. 수량 차이는 모두 감모입니다. 정상 감모. 자, 감모 손실은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더해주고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더해주는 형태로 가야죠. 자, 그러면 요걸 풀이하는 방식은 지금 요 공인회계사에서 내놓은 그 모범 답안으로 내놓은 거 보면 이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뭘로 했냐면 판매된 게 2,500개에 대한 원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2,500개 팔았을 때 요걸 먼저 10만 원, 그 다음 원가 2,000개 중에 1,500개 곱하기 120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금액 계산 나오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하고 거기다가 아까 감모손실 100개 있었죠. 100개 120원씩. 그러면 요 금액이 나오죠. 그 금액까지 해서 12,000원을 더해서 매출원가 여기서 말하는 12월 매출원가를 계산해서 292,000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풀이는.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게 이해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거기 보면 판매분 원가에 정상 감모분 원가 매출원가에 더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 수량 몇 개예요? 1,000개에 1,000개에 100원 하니까 10만 원이죠.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 자, 요거죠. 2,000개에 120원 해서 12만 원. 이거 얼마? 24만 원이구나, 이거. 12만 원이 아니고. 예. 24만 원입니다. 자, 24만 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요거 기말상품 재고액은 자, 실제 기말상품 재고액을 조사했더니 100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400개 곱하기 120원이죠. 요게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48,000원. 48,000원을 뺍니다. 실제로. 요거 기말상품 재고액 실제로 뺍니다. 그러면 34만 원에 48,000원 빼면 292,000원. 자, 해서 요렇게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또 여기 매출원가 더하지 않습니다. 감모손실. 왜? 아예 요 금액 자체가 감모손실 없는 거 실제 재고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까 판매분 원가에다가 할 때는 그렇게 계산할 때는 요거를 따로 더해주고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할 때는 요거를 실제 재고로 하면 감모손실 따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어쨌거나 정답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292,000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3개는 틀린 게 있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전산회계 1급 교재에 요게 딱 표로서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 첫째, 계속기업. 우리가 작성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요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이걸 회사를 정리하거나 다른 데 매각할 뭐가 없다면
계속해서 이 기업은 간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전년도 올해 이렇게 쭉 작성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물론 담당 직원이 하겠지만 그 관리 감독을 최종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경영자가 해야죠. 경영자한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항목과 구분해서 통합하는 게 있고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리.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 대표적인 게 뭐냐? 외상매출금 받을 놈을 합쳐서 매출 채권. 그 다음 반대로 외상매입금 지급업은 합쳐서 매입채무. 그 다음에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시도 하고, 그거는 묶어도 중요하진 않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중요한 항목은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원칙이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것끼리 더한다. 통합해서 표시한다. 아까 매출채권, 현금이 현금성 자산. 예,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약분해서 안 됩니다. 전부 다 총액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경영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월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종업원에게 있다. 이거 틀린 거고요.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어떻게 분리해야 돼.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 이거 틀린 거죠.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계속 기업으로 가야 된다. 재무제표 작성은. 그래서 4번이 맞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FAT에서는 종종 나오는데, 자, 선생님이 오늘 내부 통제에 대해서 학습할 시간입니다.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회사는 회계장부가 틀리면 애먹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셀트리온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위주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금융감독으로부터 이제 주식거래 정지할 거냐 말 거냐 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자, 근데 이 내부 통제 회계도 감사팀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하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금 빼내고 뭐 유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임플란트 만드는 그 회사 지난번에 막 몇백억씩. 자, 그래서 내부 통제는 통제 환경, 윤리, 규범, 강령, 이사회 독립적 운영,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위험을 반드시 중간중간 평가해야 됩니다. 적합한 회계 기준을 썼는지 회계 부정이 있는지. 그래서 보면 또 통제 활동, 외부 서비스 제공자 통제 및 평가, 정보기술 인프라, 통제 활동 수립. 전부 다 요즘은 뭐예요? 그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쓰죠.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시,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올려야 됩니다. 자, 심지어 대주주들이 주식 사고 판결까지 다 올려야 돼요. 그다음 모니터링,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효과성 평가, 별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주로 공인회계사들이 요거를 감사를 하죠. 자, 이러한 것들 통제가 두 개, 통제 환경, 통제 활동, 그다음 위험 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통제 활동이 있어야 되고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시해야 되고 위험도 평가해야 되고 자, 근데 재무제표 작성도 해당됩니다. 이거는 내부 통제 활동이 아니죠. 이거는 장부 작성하는 기술일 뿐입니다. 승태기가 햇소리 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계정과목 및 적유등록 메뉴 제가 캡처받아서 놨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 수익하고 비용, 수익 또는 비용 계정과목 찾으라는 겁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계정과목 및 적유등록 갔더니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2개.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3번 먼저 하겠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특허권은 뭐예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 이거는 자산입니다. 아니고요. 취득 재비용을 포함한 건물이 취득한가. 건물을 취득할 때 비용이 들어간 거 다 더해야죠. 취득세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 자산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건 비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주식 취득 관련 자료이다. 취득 시 붕괴로 옳은 것.
단기 매매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 1000주, 액면 5,000원짜리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하였다. 그러면 이거 뭘로 해야 될까요? 앞에 단기 매매라고 돼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자, 근데 함정은 여기 있습니다. 주식 매입 대금은 수수료 5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대부분의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그 수수료라든가 비용은 자산에 더해주는 게 원칙인데 한 10년 전인가부터 요 단기 매매 증권은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자. 아마 코드가 984번일 겁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수수료 비용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 아닙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고 얘는 합쳐버렸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수수료 비용을 이렇게 별도로 적어야 됩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600만 원에 대변에 현금 605만 원. 요 분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영세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죠. 그런데 0%를 한다.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하면 세금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죠. 수출하는 물건. 이거에는 0%를 합니다. 자, 선박 항공기 외국에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수출하기에는 소기업이라 중소기업이라 이 서류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수출 대행해주는 업체에 판매하고 거기서가 알아서 수출하도록 하는 내국 신용장, 국내에서 거래가 되지만 요거는 실질적인 수출이다 싶으면 간접 수출이죠.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영세율을 적용했을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와 면세율을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출판사인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근데 책을 인쇄사에서 인쇄해 와요. 근데 인쇄사는 제조업체거든요. 부가세도 10% 줘야 됩니다. 근데 출판사는 면세 업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주기는 주는데 세금 환급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 제도라 그래요. 근데 영세 업체는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 요거 다 환급 받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면세 업종인데 나 면세 포기할래요 해서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영세는 포기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포기 인정 안 해요. 이거는. 자, 완전히 뭐 매입세도 공제받고 매출할 때는 세금 0% 한 푼도 안 내니까.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한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부분 면세 아니죠. 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부분 면세 제도는 면세 업종에 해당되는 거고요.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랬죠. 환급받으니까 완전한 거죠. 매입도 환급받고 수출은 세금 안 내고.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거.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 현금 또는 할부로 판매할 때, 단 요 할부는 단기 할부입니다. 1년 이내. 뭐 외상 판매라는 소리죠. 재화가 넘어가면 일단 매출 신고해야 됩니다. 자,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상품권 팔 때가 매출이 아니고 그 상품권을 들고 와서 물건으로 바꿔줄 때 그때야 물건이 나가죠. 그때가 실제로 인도될 때. 그 다음 장기 할부 판매는 판매될 때 매출로 잡아버리면 자금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돈 들어올 때 각 부분을 받을 때 요때 매출을 봐줍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가공인 경우 자 물건을 보내서 이걸 가공해서 가지고 올 때 그러면 그 가공은 뭐예요? 지금 저 전산회계 이 교재도 비닐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걸 랩핑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가서 가공해서 올 때 물건을 재화를 가공 끝나고 넘어올 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그 가공하는 업체 랩핑 회사는 매출로 보는 겁니다.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판매할 때 아니죠. 물건을 넘겨줬을 때. 그때가 판매 시기, 공급 시기로 본다 이 말입니다. 외상 판매는 뭐야? 대금이 지급될 때? 아닙니다. 뭐요? 물건이 넘어갈 때. 이거 단기 할부 판매로 봐야 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 가공이 완료될 때 아니죠. 가공된 물건이 넘어갈 때. 자, 그 다음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석유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요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 러시아에서 계속 보낼 때, 이게 구분하기 힘들 때. 그러면 각 대가의 부분을 언제 몇 월달에 얼마, 몇 월달에 얼마 돈 받기로 할 때. 요때 맞는 겁니다. 구분이 어려울 때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하고 장기 할부 판매하고가 성격이 똑같습니다. 할부금 받을 때.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 식품제조업이 2021년 제2기 예정신고 관련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자, 7월 20일 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여기 뭐 매출 할인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보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론 교재에 K랩 거기 이론 교재에 보면 요 표가 있죠. 과세 표준 매출액 말하는 겁니다. 이거 더해줘야 될 항목들 쭉 있습니다. 근데 포함하지 않는 것, 차감해줘야 되는 거.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환입 이런 거는 빼줘야 되고, 그 다음 뭘 빼주느냐? 국가에서 보조금 받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매출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공보조금,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매출 할인액 있습니다. 자, 이거 4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매출 할인액 200만 원이 차감되지 않았다. 그럼 200만 원 빼야죠. 그러면 얼마예요? 3,800만 원. 자, 지금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곱하기 0.21 하면 얼마예요? 380만 원이 과세 표준이라고 그랬죠?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니고 매출액 과세 표준 3,800만 원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공공보조금. 아까 공공보조금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거는 뭐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얘네들은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외상 판매액에서 매출 할인액 뺀 금액. 얘네들은 금액을 제외시키고 아예 더하지도 않고 그러면 3,8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물론 얘네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는 차감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더해지지 않은 거니까.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을 국세청에서 정해놨습니다. 자, 보면 택시 운송 사업자. 여러분 택시 타고 한번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승차 거부할걸요. 자, 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노점은 물론 불법이니까 요즘 안 되고 행사하는 자 요거 발급 이제 안 되고요. 그다음 무인 자동 판매기, 목욕, 이발, 미용, 뭐 때밀이한테 뭐라고 세신사라 그러나 한번 세금계산서 달라고 해보세요. 그냥 껍질을 벗겨버릴 걸요. 그다음에 간주 공급에 의한 간주 임대료, 전세금 있죠. 월세 안 받고 전세로만 했어. 그래도 그걸 월세로 환산해서 임대료로 보고 하는 경우, 근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월세를 주고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부동산 간주 임대료, 자, 택시 운송 면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요거는 해당됩니다. 택시 운송, 노점 되죠. 근데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아까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려고 그러면 수출 절차를 모르니까 대행업체에다 맡기든가 또 무역 그 종합상사에 팔아가지고 종합상사 수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어쨌거나 국내 거래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 물론 0%죠. 영세율이니까. 자, 어쨌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발급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15번 문제.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항공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시효 관련한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얼마인가? 납부할 세액입니다. 그러면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공급 대가라 그랬습니다. 대가는 뭐예요? 공급 가액이 아니고 대가. 공급 가액은 금액이고 공급 대가는 뭐예요? 공급 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건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부가세까지 더해진 금액이니까 얼마겠어요? 요거는 암산으로 되죠. 2천만 원에 200만 원이 되겠죠. 만약 금액이 애매할 때는 곱하기 110분의 10 하면 부가세만 200만 원 딱 나옵니다. 아니면 2,200만 원 나누기 1.1 하면 2천만 원만 따로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200만 원 부가세. 자, 어쨌거나 요거 매출세액입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뭐예요? 매입세액을 빼면 되죠. 그럼 매입세액을 봐야죠. 매입세액 70만 원 있어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죠. 근데 이 중에서 영업부수에 사용할 2000cc 중고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20만 원이 포함된 거다. 1000cc 이상이면 안 됩니다. 물론 지게차, 운반용 트럭은 그건 cc에 상관없어요. 근데 승용차는 안 됩니다. 중고든 세거든. 승용차는 안 됩니다. 안 그러니까 외제차 막 몰고 다니져 버리잖아요. 법인 돈으로. 그러면 요 20만 원은 여기서 빼야 돼요. 그럼 얼마? 50만 원이죠. 매입세액은 그래서 요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출세액 아까 200만 원에서 매입세액 50만 원 요거 차감하면 자 150만 원 요게 뭐다? 납부할 세액이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카페에서 보시는 분은 상관없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 질문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잘 못하니까 네이버에 박쌤 전산에게 오시면 여기 질문 답변이 한 30만 개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니까 여기 와서 검색창에서 보시기도 하고 질문도 올리면 등업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간단하게 가입하면 모든 자료 보고 글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